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이어받게 된 이희주 강사입니다. 제가 설명회를 서는 게 이렇게 분기마다 꼭 서는 것 같은데 설 때마다 이렇게 늘 떨리네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사실 오늘 제가 3차 백신을 맞고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아주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네, 이제 티 안 나게 제가 조금 뽀샤시하게 메이크업을 많이 했는데 혹시 좀 괜찮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저는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어떻게 수능을 분석해야 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수능이 뭔지, 그리고 개정된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전반적인 양상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등급 컷부터 보실게요. 어떤가요? 앞자리가 벌써 8이죠. 17년도부터 6개년의 1등급 컷 변화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92점, 94점이었던 컷이 좀 비교적 평이했던 컷이 19년도에 84점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평가원장이 많이 실수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로도 나왔던 인력 지문이었어요. 그게 포함된 지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난이도라고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모든 전문가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91점, 88점을 거쳐서 22학년도 수능에는 82점의 역대급 난이도를 찍게 됩니다. 1등급 컷이 82점이라뇨. 전국에 있는 4% 학생들이 82점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뇨. 이거 국어 난이도가 장난 아니란 얘기죠. 한마디로 역대 1컷 원점수 평균을 다 내봤더니 89.2점입니다. 근데 올해 수능이 82점이었죠. 한참 낮은 원점수를 기록하게 되면서 역대급 불수능을 기록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걸 보면서 불수능이 아니라 거의 뭐 마그마 수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워낙에 어려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평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올해 수능 만점이 1명이었죠. 네, 김선우 씨가 국어가 어려워서 만점 확신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고대 다니다가 재수하신 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고대생도 어려워할 정도의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했던 국어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불국어 표준 점수가 역대 두 번째 149점이에요. 이게 19년도 수능이 150점이었거든요. 1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149점이라는 표준 점수가 있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그만큼 많이 어려웠던 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는 기하 또는 미적분 같은 어려운 수학 영역보다 국어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별력은 국어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감히 확신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수능을 이제 수능 출제한 직후 출제진들이 뭐라 그랬냐면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거나 쉬웠습니다.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랑 비슷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12월 달에 우리 학생들이 받아본 성적표는 그렇지 않았죠. 그럼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왜 전문가와 출제진들이 판단하는 방식과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왜 달랐을까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비문학이죠.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의 길이입니다. 되게 길죠? 왼쪽이 2020년 수능 경제 지문이고 오른쪽이죠. 올해 출제됐던 지문인데요. 보시면 1.5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반점 5페이지에서 반 페이지로 줄어든 양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엄마, 나 아침에 우유 먹었어. 시험 못 봤어. 엄마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얘가 뭐라는 거야? 시험을 못 봤다니 뭔 소리야? 핑계를 못 댈 걸 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엄마의 텍스트는 뭘까요? 이 안에 있는 학생의 행간을 읽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텍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딸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하필 아침에 먹은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 시험을 못 봤구나. 그래,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치맛바람이 굉장히 강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꾸지람으로 높진 않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희 엄마 같았으면은 아침에 우유 먹었어.
시험 못까지만 나와도 그냥 진짜 막 등짝을 후려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있는 행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험지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보시면 표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할 정보가 다 숨어 있고 실제로 그게 문제에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독해를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추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문제가 풀리니까.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추론하는 시간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 싸움이 절대적인 국어 영역에서 심지어 1교시에서 요것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지가 조금 난해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앞서 보셨던 지문에 딸린 문제들이에요. 2년 전의 수능이었고 이제 오른쪽이 올해 수능이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그리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윗글을 기반으로 한 평이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 크게 비틀지 않은 왜곡하지 않은 선지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12번에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이게 이제 환율을 활용한 경제 지문이었는데 주어진 실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해당하는 문제를 선택지화 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 하나로 출제가 됐고 보시면 알겠지만 2점짜리입니다. 그럼 3점짜리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문제가 연계되어서 더욱더 어려운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토록 난해해졌기 때문에 단순한 유형 변화가 아니라 지역적이고 디테일을 강조하고 난해하게 꼬고 꼬아서 안에 있는 내용을 긁어내야만 그래서 풀어야만 할 수 있는 발문과 선택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이해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정보를 굴려가면서 독해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만이 해당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을 현재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문학에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독서에도 그렇고 EBS 연계의 비중이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 보시다시피 이제 해겔의 변증법이랄지 환율과 근본위 제도랄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특히 해겔의 변증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 환율은 정말 연을 걸러서 출제될 정도로 정말 학생들이 많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지문입니다. 그런 소재와 개념이고 심지어 EBS 독서 연계 지문인데도 많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익숙하고 지문도 짧아지고 심지어 그 내용이 EBS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점수와 등급 컷이 나왔을까? 저는 그 이유를 평가원이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력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출제, 기존의 이제 2021학년도까지 개정되기 이전의 수능의 출제 경향은요. 지문의 많은 정보량을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요약을 잘해야 하고요. 일반화를 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문제가 요구하는 풀이 과정을 기출 경향으로 접근하거나 비교적 가시적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적인 시각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겨났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선택지 구석 유형에 따라서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채찍질할 수 있는 지문 내에서의 근거가 확보가 되었는데요. 이번 수능부터 그러니까 2022학년도의 수능부터는 추론이 핵심이 돼가면서 해당 수능의 경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졌어요. 대신 정보량 역시 적어졌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추측의 내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의 양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겠죠.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추론까지 하랍니다. 머리가 터지는 거죠.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서 이게 이거지? 라고 단순히 일치 여부나 내용 확인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 학생의 추론을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출제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발문 자체도 상당히 난해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추론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선택지 구성 요소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를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추론을 추구한다. 독해에 있는 안쪽 속뜻을 캐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률 탑5를 저희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싹 다 독서죠. 그렇죠? 정답률이 20%에서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만 맞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문제를 맞아야 상위권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어떤 느끼는 오답률의 어떤 범주가 굉장히 좀 좁다라는 거, 수능 국어에 조금 많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국어 영역의 독서 파트에 조금 많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많이 겁을 들였어요. 네, 지금 예비 고위 시점에 무엇을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우선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요, 약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수시 준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이 이제 엄마 나 뭐 이제 내신은 끝난 것 같아. 난 이제 정시하려고. 나 이제 정시로 갈 거니까 내신은 놔도 되지?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그래라 아들아, 그래라 딸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학부모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정시하는 애들은 그럼 수시 안 하니? 수시하는 애들은 정시한다고 쳐. 정시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수시를 못 보겠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서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강서고등학교가 대표적인 정시 파이터 아닙니까?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정확히는 시험 기간에 저한테 단체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제 뭘 해먹고 사면 될까요? 저는 최소한 스카이는 못 갈 것 같으니 두 가지 대학이 있어요. 뭔데? 군대랑 강대요. 뭐 이러더라고요. 군대를 갈까요? 강대를 갈까요?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니네가 군대는 누구나 가는 건데 강대는 누구나 가는 게 아니잖아. 니네한테 주어진 시간이 3년이라고 생각하지 마. 니네 이제 2년 남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장난을 쳤는데 제가 되게 굉장히 진지하게 막 정색하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네, 막 이러더라고요. 시무룩해가지고. 근데 이 이야기가 통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 준비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정시 대비가 필수입니다. 이유는 목동권 내신 시험에서 상위 학년의 독서 영역 기출문제를 출제하는 비중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방금 강서고등학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여고 하나를 더 맡고 있거든요. 경북여고라고. 경북여고에서도 모의고사 문제를 끊임없이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변형해서 추론하는 문제를 애들한테 물어요. 그리고 그게 2학년 때는 더더욱이나 깊어지겠죠.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정시를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시를 놓치는 말아야 한다는 거. 반대로 정시를 준비하면서도 수시 영역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의적 사고력을 고3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글을 접하는 태도, 그러니까 변화된 개정 수능에 맞춰서 추론을 해야 된다거나 속뜻을 파악해내야 한다라는 태도는 지금부터 그런 확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 가면 이미 난이도가 미친 듯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따라하기까지 이 갭을 메꾸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고2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해한 지문이라든지 어려운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지금부터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재가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배경 지식이 조금 헷갈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잡다 보면은 역전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객전도가 돼요. 내가 국어를 공부하는 건지 환율 경제를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미리 배경 지식을 확보해 놓아야 전체적인 어떤 흐름 라인에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고난도 지문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인 학습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뭘 잘하냐면, 자, 얘들아, 여기는 뭐 이런 구성이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잘 받아 적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뭘 적었는지를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어봐요, 제가. 뭐라 쓴 거야? 한국말을 써야지. 뭐라 쓴 거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공부하는 흔적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이 과연 좋은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추론력이, 추리력이,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회의적으로 대답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스스로 분석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강사들이 도움을 많이 줍니다.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을 다들 아시겠지만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당하는 문제가 어떤 유형이며 그리고 이 유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풀이법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지나 선생님의 풀이에만 의존하는 그런 습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굉장히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문을 딸딸딸 암기해서는 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는, 나만의 머릿속에 이야기를 구축해서 틀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이 올바른 어떤 상위권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어려운 소재들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좀 많이 출제되는 개념들을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고 해당 소재가 제시되어 있는 독서 지문들을 훑어보면서 이게 이런 식의 개념어가 출제가 되는구나. 예를 들어 반추가 나왔을 때 반추 위는 이런 것이며 그거는 반추동물에서 어떤 식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만 나중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수능 분석을 하면서 가장 힘을 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서 영역의 난이도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문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연계 지문의 비율을 한번 볼까요? 연계가 3개, 비연계가 4개네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2021학년도까지의 수능 연계 비율이 몇 %였을까요? 2021학년도까지 70% 맞습니다. 그럼 올해의 연계 비율은요? 50%입니다. 체감이 되실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작품이 가지문과 나지문이 연결되어 있었던 복합지문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육사 작가와 김관식 작가가 나옵니다. 이육사 작가는 김관식은 몰라도 이육사는 아마 어머님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한 작가이긴 한데 초가 거사노 이거는 익숙하지만 낯선 시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그래서 이거를 EBS 비연계 작품이라고 아예 몰라 이건 아니지만 작가가 익숙하기 때문에 최소한 작가의 배경 지식과 작가의 시적 경향, 작가가 가진 주된 표현상의 특징들을 미리 공부해 놓았던 학생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수능 문학에서도 기본적인 학습, 본인의 틀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지문이 EBS에서 연계되지 않았던 고전 산문인데요. 운문갈래에다가 앞서 보셨던 시에다가 이렇게 산문을 연계하는 것이 꾸준히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전 수필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법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술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갈래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그 내용을 끌어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이게 3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인데요. 이런 어떤 보기에 텍스트들이 긴 문제들도 아이들이 풀이법을 구축을 해놓아야만 전반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대신 비연계 작품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난도가, 체감 난도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개정수능 문학에서 고전 수필을 계속해서 이제 힘을 주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장르가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고전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으로 얼추 비벼볼 수는 있지만 수필은 상당히 그럴 난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비비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에 대한 학습을 꼼꼼하게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 작품과 비연계 작품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서 출제를 해버립니다. 어머나, EBS 연계와 비연계를 묶었네요. 그러면 학생들은 연계된 걸 진짜 연계로 느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문학도 전반적인 본인의 틀을 구축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원은 너무너무 어려운 독서시문의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문학에 힘을 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난이도 속에서 공부의 비율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예비고시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독서에 비해서 좀 간소한 편이기는 한데요. 수능 문학을 감으로 보는 태도를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의 어떤 맥락과 그 다음에 소설상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인물의 심리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전반적인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병행해야만 안정적으로 풀이하는 본인의 기준을 마련해야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전 문학에 대한 거부감, 이거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고전하면은 벌써부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실제 내신에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고전 시가, 시조,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가사, 그런 것들, 관동별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어야 이제 그걸 활용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전수필, 이건 계속해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전수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하셨을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도 조금 이따가 좀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줄여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해야 할 양과 텍스트 길이, 실전 컨디션 영향력, 그다음에 합산시 표준 점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절대적인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화작 같은 경우는 양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암기해야 할 것이 확 줄어들죠. 그러다 언내, 이건 말이 언내지만 그냥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길이도 화작은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이 사람의 바로 의도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장문 상황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화작은 긴 편이고요. 언매는 그냥 개념 가지고 톡톡 풀어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편이죠. 그다음에 실전 컨디션, 텍스트의 길이가 기니까 당연히 영향력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떨거든요. 부들부들부들부들, 그죠? 1교시니까. 그리고 언매는 비교적 평이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합산시 표준 점수가 화작은 조금 불리한 편이고 언매는 살짝 유리한 편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법 학습이 부담되고 속독이 가능하고 비교적 시험 컨디션에 영향을 덜 받는 학생이라면, 좀 강심장을 가진 학생이라면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독해를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를 풀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라거나 아니면은 문법, 나는 딱 떨어지는 답이 좋아요, 이론 암기하는 거나 괜찮아요, 그런 학생이라면은 이제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원점수와 표준점수 차이가 너무 중요하니까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만점시 표준점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매를 선택한 학생은 만점을 받을 시 149점을 획득합니다. 그다음에 화작을 선택한 학생이 147점을 획득을 합니다. 당연히 1점 차이로 정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해야 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언매를 다 선택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아이가 언매를 선택했다가 문법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요, 그런 도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할 때가 아니니까 1년 후에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위권, 최상위권들이 보통 언매를 많이 선택을 해요. 왜냐면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을 찔러야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언매 선택자들의 표준 점수가 전 과목 합산에 비해서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문화, 공통과목의 어떤 정답률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언매와 화작에 크게 이제 뭐 무게를 두지 마시고 공통과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평가원이 이렇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리함과 불리함을 이렇게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취했냐면,
공통 과목을 언매 선택자, 그러니까 좀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체감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수능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작을 체감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화작 선택한 학생들도 결코 쉽게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수능이었습니다. 화작 문제가 오답률 2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막 문법을 몇 개만 네다섯 개를 비틀어 꼬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수능에 몇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조는 조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매와 화작, 우리 예비고위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사실 초이스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공통 과목이고요. 문학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 지식이나 그 다음에 본인의 프리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아야 하고, 독서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독해하는 능력과 그런 어떤 추론의 어떤 틀을 구축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힘을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 입시 전문가들이 야 언매가 좋대 하면서 언매 선택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70대 30으로 언매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화작의 메리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 아이가 언매가 전혀 안 되는데 문법 암기 정말 못하는데 언매를 선택하면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그거를 잘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문법이 싫으니까 화작할래요,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결론적으로는 공통 과목을 탄탄하게 잡으면서 전체적인 안정적인 커리큘럼을 따르는 게 좋고요. 선택 과목은 고3 때 설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공통 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와 문법, 문학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학원 커리큘럼과 전체적인 이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김한솔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예비고1 김종길 국어의 커리큘럼이랑 시스템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의 예비고2 겨울방학 커리는요, 12월 25일에는 개강이 돼요. 그래서 12월 25일에는 종길고사를 통해서 그동안 아이들이 내신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모의고사를 푸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하가 됐을 것 같아서 이 전반적인 국어 실력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저희 이제 고2 새로운 교재로 이 수업이 개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수업이 두 가지 파트로 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법 시간 한 1시간 반, 그다음에 문학 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보이시는 자료에도 그렇게 좀 영역별로 좀 나눠서 커리를 기재해 두었어요. 그래서 일단 문학부터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전하고 현대 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현대시, 고전시가 아니면 소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합 단계까지 어떠한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학의 이해도를 높이는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실 수 있는 이 복합갈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게 복합갈래 문제예요.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을 연계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이런 어떤 심화된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문학은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독서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독서의 길이가 조금 짧아졌다고 해도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좀 오류가 많아요. 특히 저는 이제 독서 담당 강사라서 독서를 좀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문이 짧던 길던 간에 어쨌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선생님 이전 내용을 정리를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이제 독서를 그냥 줄글이나 소설처럼 쭉쭉 읽어내려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첫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독서 문제를 아직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 지문에서 얻어낸 정보를 위주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냈는지, 그런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의 경우에도 문학처럼 좀
나눠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뭐 경제나 과학, 기술 이제 이런 것들로 유형별로 지문을 분석하고 지문에 접근하는 과정들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고1 내신에서 이미 겪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문법 내용 중에서 못 들어본 부분은 없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실전 문제에 도입을 시켜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알았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업의 초반에는 개념 설명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복습을 하되 우리 아이들의 어떤 1학년 수업과 달라진 점이라면은 개념에 치중한 수업이 아니라 실전 문제 풀이. 그래서 실전적으로 어려운 문제, 뭐 3점짜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난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문법이나 독서만큼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시간을 내서 지도하는 게 아니라 클리닉이나 과제 문제를 포함시켜서 좀 개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수업들은 저희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먼저 시간표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아마 좀 개별적인 프린트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시간표를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은 10시, 2시 반, 7시 이렇게 색 타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수업은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수업 안내를 잠깐 드리면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2분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1시간 반은 문학 선생님 그리고 1시간 반은 독서 문법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이 좀 2명의 강사를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명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이유는 담당 강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강사 따로, 독서 문법 강사 따로 이렇게 좀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다 좀 체계적인 준비, 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클리닉이라는 제도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따가 좀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학생들은 이제 등원을 2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정규 수업을 듣고 한 번 더 와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닉은 1대 다수의 수업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좀 해보면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창피해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이 한 주 한 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과정을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 학생들이 이제 등원을 하면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과제 체크가 들어갑니다. 이 과제 체크라는 건 사실 우리 애기들이 좀 다 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검사가 안 하면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1교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데스크 선생님들께서 직접 검사를 하십니다. 책을 걷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는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바로 어머님들께 이제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교시 수업이 진행이 되고 2교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테스트라는 게 뭐 어려운 테스트는 아니고요. 뭐 10문제 정도?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 얼마나 집에서 공부를 했는지, 성취도, 뭐 숙련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 수준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이제 끝나고 나서 통과할 때까지 계속 남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자체 교재예요. 제가 문학책을 좀 예시로 가져왔는데 그냥 표지,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강사들이 실제로 만든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담아놔서 저희가 수업 시간 1시간 반 동안 이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과제로 자연스럽게 배부가 되고 이 책을 걷어서 검사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남아있는 문제가 우리 애기들이 집에서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은 요건 이제 수업에 그냥 부가적으로 오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진짜 과제집. 일종의 과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학생들은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2개나 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2개씩 풀게 돼서 이제 10주가 끝나면 한 20여 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요. 하나는 학원에 등원해서 시간을 좀 실전처럼 풀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클리닉 시간에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집에서 과제로 개별적으로 풀어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클리닉 때 담당 강사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2개씩 풀면서 이보다 모의고사형 어떤 수업이나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규 교재에 덧붙여서 나가는 강사들만의 손필기 자료인데요. 저는 그냥 제 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냐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멀티가 안 되는 애기들이 좀 많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내용을 듣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는데 받아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 애기들이 있어서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필기를 시키긴 하겠지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내가 배운 내용과 선생님이 배운 내용이 매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라고 이제 자율학습을 좀 하라고 이런 손필기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진명여고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1, 고2가 되면 비문학 같은 것들도 많이 내신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실 고2로 올라가고 고3이 될수록 내신하고 수능의 문제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문제를 그냥 오답을 내지 않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이거 같아서 골랐어요. 아니면 다른 게 아니어서 골랐어요. 이런 애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의 자료에서는 지문 분석뿐만 아니라 선지에 대해서 이거는 왜 오답인지, 이거는 왜 정답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써놔서 선생님들마다 좀 개성이 있는 자료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때 도움이 되라고 만든 자료집입니다. 이건 이제 과제 검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좀 교재를 걷어서 체크를 하고 이건 이제 어머님들께서 수업이 끝나기 전에 받으시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한테만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강사들도 받게 돼요. 데스크 쪽에서 강사들한테 전달을 하면 저희들은 이제 개별 담당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맡은 아이들의 어떤 성적을 누적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를 들면 A는 제일 잘한 거, B는 뭐가 누락이 된 거, F는 안 낸 거 이런 식으로 A, B, F로 성취도를 조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첫 주부터 끝 주까지 누적적으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과제를 안 한 학생이나 아니면은 좀 어휘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틀리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은 좀 개별 관리가 가능한 거죠. 이제 아까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이제 1대1 클리닉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는 한 명이고 아이들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내가 모르는 거를 말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1대1 클리닉 때 웬만하면 그런 어떤 개별적인 질문들을 모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모의고사를 2회분을 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이들의 어떤 후기고요.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내를 드리면 한창 코로나 좀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면으로 클리닉을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어떤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해설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영상을 녹화를 하고 전화를 통해서 질문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푼 모의고사는 제가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OMR을 써서 제출을 해가지고 걷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학원에서 몇 % 정도, 상위권 몇 %에 드는지가 다 누적적으로 기록이 되고요. 여기 있는 성취도 분석표는 성적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하나씩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모의고사나 어떤 클리닉 이런 거에서 내가 몇 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문자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리닉이 완료가 되면 이런 문자도 받으실 수 있어서 성적표랑 문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은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지를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건 좀 부가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좀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는 카페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환 같은 거를 올리고 학생들이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단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별로 좀 개별 강사랑 담당 학생들이랑 단톡을 좀 사용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내사항을 올리다든지 이렇게 해서 숙제를 몰랐어요. 아니면 준비물을 몰랐어요. 이런 말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강 안내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드릴게요. 저희 겨울방학에도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어느 정도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강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 고전문학, 그리고 비문학 독서, 그리고
그리고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담당 강사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개강 후에 문자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커리큘럼 간단하게 안내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강사들이 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